여의도 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모처럼 또 좋은 책 하나 추천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책 제목만 봐도 대충 어떤 결의 내용인지 금방 이해하실 거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저거 사봐야겠다 바로 얘기하실 수 있는 제목의 책입니다. 바로 킹 달러입니다. 사실 요즘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진짜 근본적인 원리, 근본적인 질서가 통째로 바뀌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인 어떤 가치의 변화, 미중 간의 패권과 함께 각 국가에 부여된 역할 그리고 의미가 달라지고 있는 형국인 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두 번째는 전 세계 교역, 무역의 원리인 통상과 관련된 환경이 또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최근 관세 협상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익히 아실 겁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바로 기술적인 변화입니다. AI,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것들이 대두되면서 앞으로 인간의 역할은 무엇이고 이 과정에서 경제의 또 여러 가지 맥락들은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갈지 많은 분들이 초미의 관심사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열거해드렸던 이런 요소들을 모두 아우르는 주제이자 그리고 지금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우리의 이익과 결부되어 있는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앞으로 미래는 강달러 세상일까요? 약달러 세상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또한 외부 강연을 돌아다니거나 학교에서 수업을 하거나 그러면 학생들이 본인이 미국 증시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수출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국내 물가 수준에 대해서 전망하기 위해서 환율에 관심이 있거나 어떤 이유든 간에 앞으로 강달러일까요? 약달러일까요? 교수님, 이 질문을 대부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약달러를 전제로 하면서 물어보는 질문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요, 어떤 책이 무조건 옳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투자를 하거나 비즈니스를 하거나 아니면 앞으로의 물가 흐름을 예측하기 위해서 무언가 나 나름대로의 판단을 할 때는 반대되는 의견도 꼭 들어봐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도 너무나도 당연하게 약달러 기조만 예상하고 있는 컨텐츠, 저서들, 연구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강달러의 시대가 아직 저물지 않았다라는 걸 아주 체계적이고 아주 논리적인 형태로 기술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강달러, 킹달러 저서의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달러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상황에서 달러가 결국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지정학적인 변화 속에 위안화를 비롯해서 달러 이외의 다른 화폐 가치는 어떻게 전망되고 있는지도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신종 통화 가치라고 할 수 있는 CBDC 그리고 암호화폐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를 골고루 균형감 있게 조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작업을 제일 정치하게 잘하는 사람들은 사실 저널리스트입니다. 이 책의 바로 저자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신의 주제, 달러 가치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를 학계에서, 암호화폐 종사자로부터 아니면 국가 권력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가 리더십들로부터 이걸 취합해서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편향되지 않는 상태에서 골고루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들을 다 조합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아주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역량은 저널리스트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모든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변화되는 시점에서 무언가 균형감 있게 미래를 전망할 때는 꼭 제가 찾아서 일부러 읽는 저자의 저술은 저널리스트들의 작품들을 많이 읽을 때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책이 주제지만 이것도 팁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런데 여기저기 강연을 다니면서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건 교수님, 그런데 달러 가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요? 이 질문을 가장 많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제가 나름대로 리서치하고 조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이 주제 하나만 가지고 몇 년 동안 계속 트래킹하면서 정리했던 사람의 저수를 한번 읽고 싶었는데 그런 타이밍에 가장 적합한 저서가 하나 출간돼서 여러분들께 읽고 난 뒤에 이렇게 리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책은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냐 하면요, 책의 앞부분은 그동안 달러가 왜 전 세계 기축통화의 역할을 해왔고 전 세계인들의 통화로 사용돼 왔는지에 대한 역사적 맥락과 그 세부적인 역할이 무엇에 기인했는지를 앞부분에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는요, 이런 달러의 가치가 변화되면서 최근 도래하고 있는 신흥 강자, 신흥 도전자들을 하나하나 열거를 합니다. 위안화는 그럼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 것이냐? 각국 정부가 앞으로 발행하겠다고 예고했던 CBDC, 이거는 또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며, 그리고 비트코인은 또 어떤 이유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 스테이블 코인들, 기타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화폐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적지 않은 분량을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책의 두께감이 상당한 규모가 돼버렸습니다. 5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책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저자인 폴 블루스타인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경제 전문지라고 할 수 있는 포브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에서 오랫동안, 즉 40년 동안 경제 전문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면서 그동안 자기가 발휘했던 취재력, 그리고 인터뷰,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이 책을 집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책의 세부 내용들의 큰 맥락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부분에는요, 달러가 이처럼 가치가 있었을 수 있었던 가장 근원적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실 공식적인 통계만 가지고는 달러가 왜 세계인의 화폐가 됐는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GDP에서 고작 차지하는 비중이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물론 4분의 1씩이나 된다고요, 교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국제 무역량을 기준으로 따졌을 땐 미국이 국제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 책에서도 언급됐습니다만 단 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제 무역에서 8% 비중만 차지하고 있는 국가의 화폐가 이처럼 전 세계인의 무역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게 된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 이 책은 몇 가지 이유들을 들고 있는데요. 그 중에 상보성과 보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보성은 간단합니다. 달러로 돈을 받게 되면 그것을 다른 형태로 전환하거나 다른 화폐로 바꾸거나 아니면 다른 데 송금하거나 송금을 받기가 너무나도 편하다는 것입니다. 즉, 달러로 내가 뭔가 돈을 받았을 때 그걸 다른 화폐로 바꿔야 될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 과정에는 당연히 환전 수수료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환전 수수료도 다른 화폐로 돈을 징수했을 때 비해서 달러로 징수했을 때가 현격히 낮다는 점이고요. 실제로 다른 화폐 같은 경우는 아예 받아주지 않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에 송금을 할 때는 달러가 아닌 기타 국가의 화폐들로 송금을 한다고 했었을 땐 계좌 자체가 전송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달러는 이렇게 상호 보완적으로 결제라든가 송금이라든가 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호 보완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편성입니다. 전 세계인들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결제 수단, 즉 모든 곳에서 다 같이 통용될 수 있는 수단은 이미 달러가 돼버린 상황입니다. 이런 설명을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어떻게 이 화폐가, 달러라는 화폐가 갖추게 되었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앞부분에 한 것은 결국 달러의 힘의 원천이 어디에 기인했는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과연 스테이블 코인은 그걸 위협할 수 있는 것인지, CBDC는 그걸 위협할 수 있는 것인지, 위안화는 그걸 위협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의 앞부분은 그동안 달러뿐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전 세계적인 기축통화들의 역할을 해왔던 화폐들이 어떤 공통 분모가 있는지에 대해서 적지 않은 페이지를 할애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고요. 그런 작업이 전제됐기 때문에 뒷부분에 왜 이 저자는 바로 그래서 다른 대체 수단들은 달러의 위상을 당분간 못 넘을 것 같습니다라고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에 우리들 사이에, 독자와 저자 사이에 공통적인 어떤 도메인, 영역들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아주 친절하고 자세히 해줍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달러의 힘을 갖게 되는 배경에 단순히 금융론에서 나오는 상보성이나 보편성 등등의 기능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책은 어떤 내용도 아주 주목해야 된다라고 설명하냐면, 과거 역사적으로 쿠빌라이 칸이 원나라의 화폐를 근처 전체 국가들, 그리고 원나라 내부에서도 이거를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화폐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설명하면서 달러와 비교를 합니다. 쿠빌라이 칸은 교초라는 화폐를 만들어서 원나라 영역 안에서, 그리고 근처 국가들 간의 교역에서도 이거를 보편적인 지급수단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했는데요. 그 방법은 굉장히 폭력적이었습니다. 교초를 사용하지 않을 거면 아예 벌을 받을 생각을 해라 라는 수준으로 굉장히 고압적이고 폭력적인 형태로 교초를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현국이 쿠빌라이 칸 원나라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아주 비교해서 설명을 딱 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이란의 경제 제재를 때렸던 것을 이 책의 저자는 또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미 사실 이란은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고 싶어서 오바마 정권 시절에 핵 합의에 합의를 했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그 다음에 EU 등 여타 국제사회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국가들까지도 모두 동의한 내용으로 진짜 국제사회의 공동의 합의를 이끌어낸 내용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파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파기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무조건 자신의 새로운 입장을 따르도록 강제하기 위해서 뭐부터 했느냐? 바로 달러 중심의 경제 체제 속에서 이란을 경제 제재를 때려버린 겁니다. 즉 달러로 더 이상 결제하거나 송금하거나 할 수 없는 환경을 아예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환경을 강제하면서 많은 국가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이 책에서는 저술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책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당시 EU, 즉 유럽 전체의 거버넌스의 입장과 EU 내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요 기업들의 입장이 얼마나 달랐는지를 바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당시 EU 집행위원회에서는 당연히 미국의 이러한 새로운 조치에 대해서 크게 반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도 우리 EU를 믿고 나름대로 체계적인 방식 아래 합법적으로 핵 합의를 도출해냈는데, 그 합의 도출해낸 것을 하루아침에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면서 새로운 룰을 적용하겠다는 미국 대통령의 입장을 무조건 따를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겠습니까? 당시 EU는 크게 반발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정작 EU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요 기업들은 미국의 경제 제재에 부응하는 행보를 하나씩 하기 시작했는데요. 대표적으로 푸조를 들 수 있습니다. 푸조 같은 경우는 프랑스 내부에 판매되는 차량 다음으로 가장 많은 차량을 판매하던 곳이 당시 이란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제 제재가 도래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푸조는 이란 사업을 전격 철수합니다. 대표적으로 또 다른 회사가 덴마크의 머스크입니다. 머스크는 전 세계 1등 해운사를 운영하는 회사들 중에 하나죠. 그런 머스크도 이란을 통해서 원유를 수급하는 그런 노선을 이제 운행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하고요. 그리고 유럽의 대표적인 항공기인 에어버스, 그리고 또 프랑스의 대표적인 에너지 기업 토털, 이런 회사들이 모두 이란과의 사업을 전격 철수하거나 아니면 폐지하는 걸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은 직접적인 자금 결제 그리고 지급 수단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 더욱더 중요한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 달러로 인한 경제 제재가 시작됐다고? 그럼 더 이상 아무리 내가 이란에 많은 투자를 했어도 이란으로부터 적지 않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내가 더 이상 이란 비즈니스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구나를 EU 집행위원회와 달리 가장 먼저 이해하고 그걸 따랐다는 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목에서 달러의 힘의 원천들 중에 하나는 결국 이런 고압적이고 폭력적인 수단들이 중요한 맥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책 앞부분에 언급이 되고요. 이런 것들은 뒷부분에 왜 미국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비트코인이라든가 또는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것들을 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데 이렇게 크게 주저하게 되었는지를 그 맥락을 이해하는 단초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저 말씀드리면 위안화 얘기도 간간히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는 대목들이 많은데요. 이란과 비교를 해드리면 미국이 이란의 경제 제재를 때리고 난 한 달 뒤에 중국은 위안화로 결제할 수 있는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발표하고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미국은 칩스라고 해서 국제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달러를 기반으로 한 결제 시스템입니다. 근데 중국은 이 CHIPS라는 칩스가 아닌 CIPS라고 H만 빠진 거죠. 이런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란에 적용하기 시작했고 이란 말고도 이런 자신의 어떤 노선과 같이 가려는 국가들 간의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발표하고요. 바로 이런 과정에서 정말 중국의 저런 노력들이 위안화의 위상을 높여서 달러를 약화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 우리들 사이에서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책의 적지 않은 부분 중간을 읽다 보면 위안화는 달러의 위상을 넘보기 어렵다는 저자의 근거는 무엇이고 주장들은 어디에 숨어져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 가장 중요한 대목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대목은 바로 중국 체제에 대한 우려들입니다. 시장의 참여자들은 결국 내 금싸라기 같은 돈, 내가 받아야 될 돈, 이것에 대한 가치 안전성, 그리고 지급과 결제에 대한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국이란 체제는 아직까지 권위주의적인 체제 속에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내 계좌를 동결할 위험, 그리고 내가 중국 위안화를 기반으로 가지고 있었던 여러 자금과 자산들을 해외에 송출하는 데 있어서 뭔가 커다란 락을 걸 수 있다는 우려가 상대적으로 미국이라는 국가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책에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결국 위안화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믿고 쓸 수 있는 화폐가 되기 위해서는 달러만큼 시장의 원리에 입각하는 그런 화폐, 그리고 더 이상 미국 정부의 입장으로 뭔가 큰 변곡점이 생기지 않는 화폐라는 믿음을 적어도 위안화가 그 정도는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안화는 달러의 위상을 넘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언급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가장 큰 틀의 하나의 내용을 설명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CBDC입니다. 자, CBDC 같은 경우는 이 책에서 뭐라고 언급하고 있냐면 정보의 인터넷이었던 곳이 지금 가치의 인터넷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CBDC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전에는 우리가 인터넷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터넷에서 내가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내가 필요한 어떤 가치를, 즉 서비스가 그 중에 하나일 텐데요. 인터넷을 기반으로 누리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젠 영화관을 가기보다는 인터넷을 통해서 OTT를 직접 관람하거나요. 이제 내가 단순히 인터넷에서 정보만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투자도 인터넷에서 하는 상황이 돼버렸고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근데 저자는 책 내용에서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서 가치를 실현하고 그 가치에 대해서 지급받길 희망하고 지급하길 희망하는 내용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인상적으로 읽었던 대목 하나를 보여드리면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
이런 시대가 곧 도래하겠죠. 그런데 뭔가 시간당 페이가 굉장히 비싼 사람이거나 아니면 오늘 내가 시간당 페이가 높은 고연봉자는 아니더라도 정말 다급하게 어딘가 이동해야 될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차량 시내에 딱 들어왔더니 교통체증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떤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죠? 아, 내가 서 있는 이 노선만 홍해가 갈라지듯이 쫙 갈라져서 갑자기 길이 쭉 놓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앞으로의 자율주행 시대에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와 같은 차선에 있는 내 앞 차량들에게 내가 적당한 페이먼트를 하는 겁니다. 돈을 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바빠서 이 차선만 비워주시면 앞에 있는 차들 대당 얼마 드리겠습니다 하면 그거에 동의하는 차들은 그래도 상당 부분 차선을 비켜주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촉각을 다투는 사람들은 앞으로 쭉 갈 수 있게끔 하면서 그 대가로 나도 추가적인 돈을 벌 수 있었을 때 하려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이런 방식, 이거는 바로 온라인 결제가 좀 더 선진화되면 가능한데 이런 것들이 결제가 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시스템 중에 하나가 이제 CBDC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 집 앞에 있는 공용주차장, 나는 내 걸로 쓰기 위해서 구청에 돈을 내놨는데 사실 출근하고 난 뒤에 퇴근할 때까지 그 주차 공간은 비어 있습니다만 우리 동네에 갑자기 파킹 존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공간을 내가 대신 사용하게 하고 그걸로 내가 돈을 징수할 수 있다면 나에게도 이득이 되고 국가 차원에서도 빈 공간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이 되겠죠.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블로그에서도 누가 그 블로그 정보를 보고 나서 그걸로 이득을 얻는 사람이 나에게 단 1센트씩이라도 입금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바로 이러한 새로운 니즈들이 점점 더 실현 가능해지는 상황에서 온라인에서 뭔가 결제받고 싶은 욕구는 더욱더 늘어나는데요. 이거를 아예 대놓고 CBDC, 정부가 직접 하겠다라는 국가들이 여기저기서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국가들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이죠. 중국은 디지털 결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곳으로서 정부가 CBDC 사업을 가장 선도적으로 열고 있고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도 육성하려고 애를 씁니다. 자, 그런데 정작 중국 내부에선 어떤 움직임이 있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외부의 시선들, 다른 나라의 시선들은 어떨까요? 이렇게 CBDC로 온라인으로 모든 결제가 다 편입되고 그 안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면 우리 사람들이 또 가지고 있는 하나의 니즈 하나가 완벽하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익명성입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돈을 받았다, 누군가에게 돈을 줬다라는 부분들 중에서는 숨기고 싶고 은닉하고 싶은 것들이 사실 많은 게 사실입니다. 정부가 내 계좌를 통해서 나의 일상을 다 들여다볼 수 있고 나의 가치 판단이 어디에 있는지도 다 알 수 있고 내 관심사가 무엇인지도 다 알 수 있다. 이거를 생각보다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그 때문에 이 CBDC에 대해서는 분명 인터넷 진화 발전 상에서는 충분히 말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것에 대한 반발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CBDC가 전 세계적으로 각각 하나씩 만들어져서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 대두되기는 어렵다라는 이유들을 이 책에서 제기하고 있고요. 이거 말고도 몇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자, 그럼 CBDC가 가지고 있는 달러를 넘지 못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를 설명드렸고요. 이번엔 비트코인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책에서는 결국 디플레이션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그 발행 개수가 2100만 개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가 계속 올라간다. 여타 국가들의 화폐는 계속 발행만 되고 있지만 비트코인은 발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화폐 가치가 더 많이 발행돼서 희석되는 일이 안 생기지 않느냐. 이것으로 인해서 가치가 올라가는 건 사실이다라고 이 책은 언급하면서요. 하지만 옛날에 금을 주로 사용했던 시절과 비교를 합니다. 사람들의 경제활동의 수준은 늘어났고 경제활동의 거래 패턴도 많이 늘어났는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이
추가적으로 공급되고 유통되지 못하니까 결국 디플레이션이 유발됐다는 점을 언급합니다. 그렇다면 발행 개수가 한정되어 있는 이 비트코인이 이 디플레이션이 결국 유발될 수 있는 이 환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중요한 또 화폐 중에 하나가 요즘 스테이블 코인이죠. 이 책에서 다시 한번 끄집어낸 스테이블 코인의 원조격 중에 하나인 리브라. 페이스북은 사실 전 세계인들이 다 같이 쓰니까요. 이 전 세계인들이 페이스북이라는 플랫폼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서비스를 향유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수단으로 리브라라는 걸 만들었다는 점을 주목합니다. 이 리브라는 당연히 페이스북을 거점으로 하기 때문에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한 가상화폐로 설계됐고요. 그리고 뭔가 지급을 결제하거나 그 돈을 받는 사람들이 이 리브라에 대해서 안정감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리브라는 아주 초기 버전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설계됐다는 것도 이 책에서 다시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 글로벌 경제 속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아무리 설계했다 하더라도 우리 페이스북에 있는 개인정보가 오남용됐던 사례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것들을 투명하게 운영한다라는 어떤 안정감 있는 거버넌스도 제공해 주는 게 리브라의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 리브라는 철저히 다자간 협회로 구성된 곳에서 운영 관리하겠다라는 형태로 디자인된 화폐였다라는 걸 제시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나 비트코인이나 다양한 기타 알트코인들의 우려들을 전부 불식시킬 수 있는 형태로 설계가 된 것이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느냐? 전 세계 주요 국가의 기득권, 여기서 말하는 기득권은 통화당국 또는 정부에 해당될 건데요. 이 리브라의 사용을 가장 먼저 억제하는 주체로 나섰다는 점을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국제사회가 리브라를 견제했던 가장 큰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화폐 발행에 대한 권한을 리브라에게 일부 넘겨주는 꼴이 되잖아요. 이미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자신들의 경제활동의 절반 이상이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의 대표적인 결제 수단을 본인들이 아닌 다른 일개 민간회사, 그리고 그 민간회사가 주축이 된 협회에서 발행한다는 것은 당연히 자신의 권한이 뺏길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가 경제에 뭔가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통화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의 대표격인 리브라도 그게 일정 수준 이상 발달하는 걸 국가가 막았다라는 점을 주목하고요. 같은 맥락에서 중국인들의 대표적인 화폐였던 알리페이, 이 알리페이를 꺾었던 것도 결국 중국 아니냐라는 내용들을 이 책에서는 또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신흥국들의 기타 화폐들도 대두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있었을 때마다 신흥국 화폐 가치는 폭락했지만 그 과정에서 달러는 미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헬리콥터 머니라고 하죠. 벌크로 찍어댔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상대적인 화폐 가치의 하락은 신흥국이 더 심했음을 이 책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방대한 내용을 제가 짧은 시간 안에 다 설명드릴 수도 없고요. 그렇게 되는 거는 이 저자에게도 제가 결례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단편적으로 언급했던 내용만 보더라도요. 가상화폐, 그리고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CBDC, 그리고 위안화를 비롯한 여타 국가의 화폐들, 이런 화폐들까지 전부 다 망라하면서 하나하나 달러의 위상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평가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지를 이 책은 다 다루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균형감 있는 접근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앞으로도 적지 않은 기간 동안 강달러는 유지될 것 같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 투자자들에게 또는 교육하는 사람들에게 또는 생활물가를 걱정하는 일반인들에게 아주 찬찬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저널리스트가 집필한 책이라서 그런지 전문 용어가 난무한 어려운 서적이 아니라 아주 중학생이 읽을 수 있는 일반인 수준으로 집필했다는 것도 이 책이 가진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 지금 달러 가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이번 여름을 이 책과 함께 나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좋은 책 한번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또 좋은 책 발견하면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